이번에는 내 인생의 책, 여섯 번째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또 10권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한국 산문선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아, 1권부터 9권까지, 총 9권까지 있는 책이에요. 요거는, 4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삼국시대의 원효와 설총부터 시작해서 일제치하의 박은식과 정인복까지 무려 1300여 년간 총 229명의 612편을 2010년부터 8년 이상 한문학자 이종묵, 장유승, 정민, 이웅식, 안대회, 이현일이 편역한 한국 산문선 9권의 글입니다. 한글 번역과 동시에 한자 원문까지 실었고요. 각 편의 말미에 실려있는 상세한 해설은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선정된 저자들의 사상과 철학은 물론 각종 기문이나 경문, 간언, 상소, 역사적 사실고증, 서문, 편지, 설화, 자전, 회고, 가전, 우화 등 정말 다양한 글들이 선보이므로 이것을 읽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 비슷한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9권이나 되는 책이지만 그래도 한국 산문선 9권 민음사에서 나온 책, 이 책을 9권을 첫 번째 내 인생의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지성론입니다. 존 로크의 책이고요. 원제는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으로 1689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표지는 1690년에 만들어졌네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임을 주장하며 20여 년 동안 연구한 인간 이성의 본성과 범위에 대한 체계적 탐구입니다. 로크는 민주정치의 아버지로 불리며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형성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철학, 종교, 교육 등에서 민주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려 노력한 그의 사상적 기반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부터 명예혁명까지의 영국 시민혁명입니다. 도덕 철학의 의미를 두고 자유주의 사상을 주창한 그는 대표적 감각적 경험론자로 프랑스의 데카르트와 함께 계몽사상의 원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기도 했지만 지적 허세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임을 주장하며 이렇게 체계적 탐구를 했는데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내 인생의 책 두 번째 인간 지성론 존 로크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또 좀 어려운 책을 추천해 내 인생으로 책으로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본론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책이고요. 이 자본론이 무려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비봉 출판사에서 김수행 번역으로 제가 한 4년 전에 읽었는데요. 이게 총 6권으로 이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문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만이 학문의 빛나는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 책을 이상하게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구소련의 해체 이후로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패배한 이념으로 보면서도 마르크스나 자본론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심정입니다. 물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라는 변명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둘째는 3천여 페이지의 분량에 더하여 어렵고 지루한 책이기에 누구나 쉽게 읽지 못한다는 이유와 함께 설사 읽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절대로 없는 책이라 생각하는 점입니다. 별것도 아닌 폭망한 이론인데 왜 그런 두려움을 느끼며 오르지 못할 산이라 생각하는지 강력한 의문에 휩싸였죠. 이 책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대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만족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자가 마르크스가
저번 주에를 더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책을 내 인생의 책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10대의 뇌입니다. 프랜시스 젠슨 외에 다른 사람이 쓴 책이고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간의 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부제를 단 2015년 원작이며 2018년 12월에 한글 번역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 10대의 뇌 연구에 뛰어들었다는 주 저자인 프랜시스 젠슨은 현재 당시 펜실베니아대 의과대학 신경학과 교수인데 이제까지 이런 정도로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들어가며 10대의 뇌에 대해 분석 자료를 공개한 대중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뇌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실험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10대의 뇌는 물론 아기 때부터 어른의 뇌까지 뇌의 과학서로도 손색 없어 보이며 10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소중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자주 만나니까 이 책을 보면서 많은 힌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제2의 성, 시몬 드 보부아르의 책입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명한 문구죠. 70여 년 전에 발간된 그러나 고전으로 불러도 충분할 만한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이면서 철학자 및 여성해방운동가의 글입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비본질적인 존재로서 타자이며 상대적인 존재이고 문명에 의해 고안된 산물에 불과하답니다. 여기에서 타자는 사르트르의 정의로 소외된 인간이나 권리를 빼앗긴 사람을 말하죠. 인류 역사를 거슬러 제2의 성에 대한 핵심을 살피고 말하고자 하는 바의 세밀한 증거를 찾아 사정없이 까발립니다. 여자는 생명의 원천이면서도 하녀이며 어둠의 세력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타자로 규정됩니다. 타자란 선에 필요할 때는 선이 되지만 악에 더 가깝죠. 제2의 성, 즉 여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한 너무나도 귀중한 책이었고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아마 페미니스트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내 인생의 책의 선정책들은 어려운 책들이 많습니다. 6번째 책도 마찬가지네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데이비드 휴메의 책입니다. 나는 인류의 교육에 기여하고 나의 발명과 발견으로서 명성을 얻고 싶은 야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종교에서의 오류는 위험하지만 철학에서의 오류는 익살스럽다. 데이비드 휴메 말입니다. 촘촘한 글자 연합으로 이루어진 670여 쪽의 본문 분량에 150여 쪽의 저자의 생애와 사상까지 정말 빡빡한 읽기 여정이었습니다.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특성이 철학자의 본분인지는 몰라도 지루하고 반복적인 설명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생소한 철학적 용어의 의미와 배경 지식을 말하는 엄청난 각주의 분량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신비로운 영토를 내어주지 않으려는 천혜의 밀림을 칼자루 하나 들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정복한 기분이 듭니다. 인간의 본성, 정신, 심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후대의 수많은 비판이 당연히 따라올 것을 감안하고 쓴 글인데도 말입니다. 어떤 분석 결과에 자신 없는 대목에서는 인간의 지성이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은 후학의 노력에 기대는 부분이겠지요. 철학자의 사고, 논리, 논증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끈기 하나로도 충분한 건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의심하고 의심했으면 보잘것없더라도 마지막 하나까지 물고 늘어지며 엉뚱한 결론이라도 끝장을 보고야만 하는 그런 끈기 말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보다는 인간의 끈기와 열정이란 무엇인가를 배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째는 다시 책으로 오란 책입니다. 메리언 울프의 책이고요. 좋은 독자의 삶은 정보와 지식을 모으며 몰입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유희를 지나
관조와 숙고에 따른 성찰과 지혜의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읽는 내는 꾸준히 육성되어야 하며 그러면 지성, 연민, 지혜, 통찰, 관조 등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후세에게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순서합니다. 종이책 읽기가 최상의 선택은 아니지만 종이책 읽기가 최상의 선택이긴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읽기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병행해야 한다면 중독성을 비롯해 주의, 기억, 사고력, 창의력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과 독서의 가치를 강렬하게 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입니다. 자, 8번째로 제가 내 인생의 책으로 선정한 책은 우주의 거장들이라는 다니엘 스탠드먼 존스의 책입니다. 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신자유 정치의 탄생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들을 통해 지금 되어져 신자유주의가 위력을 떨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막연히 언론에서 또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우주의 거장들을 읽고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어떤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했습니다. 1940년대 시작으로 수십 년 동안 끈질기고 강력하게 이론을 다듬고 무장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더욱 위세를 떨치는 개인주의와의 찰떡궁합으로 인해 세계화에 완벽히 성공한 그런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또 영국에서는 대처, 추상,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신자유주의를 한 국가에 완벽하게 정착시키면서 세계화까지 주도한 그런 인물들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기원, 발전 과정 같은 걸 알고 싶으면 이 우주의 거장들, 다니엘 스탠드먼 존스의 책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째, 이번에도 또 어려운 책입니다. 정말 이 책도 정말 어렵게 읽었고요. 읽은 다음에 얼마나 이해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정독하면서 완독한 것에 그 의미를 둔 그런 책이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임마누엘 칸트의 책입니다. 이성의 철학자, 이성 비판의 철학자인 칸트가 1781년에 내놓은 책이며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의 온갖 이치를 밝히려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성 앞의 순수는 경험이나 감각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이성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 어떤 것을 단적으로나 선험적으로 인식하는 원리들을 함유하는 이성이 곧 순수 이성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한 문장 내에서도 수식의 중복이나 접속사와 부사의 중복 사용으로 인하여 너무나 읽기 어려운 문장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본문의 나열과 이중부정 따위의 혼재가 무수한 번역글이기도 했고요. 꾸준한 재정보기 없이는 결코 읽었다고 자랑할 수 없는 수준의 책 읽기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책을 완독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적 허세를 부려봅니다. 앞으로의 독서에도 큰 발판이 되겠지요. 순수 이성 비판, 임마누엘 칸트의 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6번째 인생의 책 마지막 10번째 책은 철학의 위안입니다. 보에티우스의 책이고요. 524년경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저자는 정치적 누명을 쓰고 로마에서 800km나 떨어진 파비아 북부 칼벤티아누스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이 책을 씁니다. 슬프네요. 로마 최고의 철학자가 쓴 세계 3대 옥중 문학이며 단테의 신곡에 큰 영향을 미친 명작이라고 출판사는 말합니다. 280여 페이지의 짧은 내용이 인생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면서 운명의 파란에도 신 안에서 위안을 받으려는 철학적 및 종교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저작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유배되어 감옥 같은 곳에 있는 저자에게 철학은 여인으로 등장하여 대화를 유도합니다. 정신적 질병과 다름없는 상태를 진단하고 의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는 철학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는 물론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저작을 참고하여 수사학과 문학을 비롯한 미학을 접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글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책 6번째죠? 네, 6번째로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또 다음에 아마도 제가 평생 책을 읽을 거니까 6번째, 7번째, 8번째 계속 나오겠죠. 7번째, 8번째 계속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책, 훌륭한, 정말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또 읽고 싶은 그런 내 인생의 책 6번째 10권을 소개했습니다.